안녕하십니까, 김성우입니다. 여러분들 위포트에서 가끔 무료 특강을 통해서 아니면 한 달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는데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과 그 다음에 합동 채용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과거에도 해왔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과 합동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역량과 관련된 것만 지원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묻지마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부에서의 희망사항이지만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것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내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강의 현장에서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가장 질문 받는 내용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갖고 와요. 갖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방향성이 여기서는 분명히 대인관계 능력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시하고 있는 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조직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들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서 요구되는 직무 기술서 내용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기관이 직무 기술서를 공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무 기술서 읽지 않습니다. 직업기초 능력 뭔지 몰라요? 에이! 넘어가는 거죠? 그 NCS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NCS는 공공기관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 계셨던 모든 전문가들이 직무기술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은 좀 더 철두철미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제시된 공고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 부분이에요. 직무기술서를 읽어보지 않고 NCS의 수행 준거, 그 다음에 학습 모듈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일반 기업에 지원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블라인드 채용, 합동 채용, 직무기술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렸죠.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은 뭘까요? 하나의 핵심을 따지면은 편견을 없애는 겁니다. 이 편견을 없앤다는데 주안점을 맞춰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스킵한 상태로 모집을 하는 거죠. 지원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만 제출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과거에도 보면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코레일, 아주 한전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이력서 사용 질문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근데 요새는 변화가 스타기법에 의해서 상황 질문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력서의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대기업 기준이라든가 과거의 공공기관에 이력서 항목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약 30여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스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쓰는 지원서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의 질문이 줄을 잃은다는 거죠. 저는 일반 기업 자기소개 작성 기법을 오아시스 기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브젝트, 액티비티, 그 다음에 스킬, 임프루먼트, 쉐어링. 그런데 저는 공공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스타 기법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공공기관은 근거입니다. 근거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표한 대로 따라가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타 기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스타 기법 다 알고 계시죠? 시츄에이션, 그 다음에 태스크, 액션, 리저트 이 4단계로 되는 단계를 갖고 여러분들 역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직무기술서도 이 방법에 의해서 쓰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를 아시겠죠?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없애자,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자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백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서류 전형에서 블라인드 지원서 편견을 야기하는 항목은 삭제한다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면접 전형에서 블라인드 오디션과 블라인드 면접, 그리고 이제 PT 면접도 강화가 되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항목을 볼까요? 인적사항에 신입과 경력, 그리고 지원 직무, 접수번호는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모집할 때 접수번호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원 시점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직무를 갖고 회사와 직무를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번호를 갖고 지원할까 말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수번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자, 두 번째 한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현주소요. 저는 제가 만약에 공공기관의 어떤 채용을 관장하는 곳이라면 현주소도 삭제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정부 담당자가 계시다면 현주소도 삭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락처, 전자우편, 그 다음에 원래 학교는 명시하지 않는데 지역 인재 우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를 명기를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머지는 뭐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전자우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 그냥 주고받던 전자우편보다는 좀 사무적이고 좀 공손한 전자우편 주소를 갖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니셜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우편 주소를 만든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는 이 전자우편 주소, 그러니까 이메일 아이디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난 전공과 연관이 있어서 뭐 전공에 관련된 아이디를 쓴다.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니셜을 중심으로 해서 공손한 아이디를 새롭게 만드시던가 아니면 지금의 아이디가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검색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저도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호기심이 날 때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했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어디에 뭐 악플을 달았던 뭐 선플을 달았던 간에 이 아이디와 취업용 아이디는 좀 달랐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점 대상 항목은 장애 대상과 보훈 대상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체적인 분들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해당 사항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도 좋죠. 자, 여러분 교육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게 지원 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학부과정에서 제 전공에 의해서 과목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과목을 적었는데 2015년 9월서부터 12월까지 수강을 했다. 그럼 면접관들 되게 헷갈려 합니다. 졸업한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했지? 나이를 추론하게 되고 졸업 시점을 추론하게 되는 그런 맹점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3일 전에 뭐 학생을 만났는데 면접을 보러 갔어요. 교육사항을 딱 보더니 계속 이걸 추론하더래요. 교육받은 다음에 뭐 했죠? 뭐 했죠? 뭐 했죠? 근데 이런 거 물어도 되나? 이거 물어도 되는 겁니까? 왜? 지금 현재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전파가 됐거나 그 다음에 면접관에 대한 교육 의무사항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공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데 이 질문 해도 되는 건가? 면접관 사이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사항을 할 때도 지원 직무와 연관된 부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 연관성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또 태도적이거나 조직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가장 좋은 건 뭐죠?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컨설턴트나 뭐 강사들한테 묻는 것도 좋지만 해당 기관에 자신 있게 전화하세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들 다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직무 관련 주요 내용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 원칙을 사실은 누구도 제시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상의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는 개조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각각의 항목을 뭐 수행 내용, 결과, 수행 목적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칸을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것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격사항입니다. 이 자격사항은 통상적으로 모집 공고상에 자기네들이 우대하는 자격사항을 명시를 해놓습니다. 이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격증명, 발급기간,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 뭐 컴할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죠. 특히 컴할 1급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그 자격증을 명시를 해놓고 있고, 그럼 한국사가 자격증인가? 뭐 한국사 여부는 여러분들 그 모집 공고에 보면은 써라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내가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 제가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있어서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현 시점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직 활동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해주시고, 저는 자격증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 안 할 거예요. 이런 오류는, 이런 판단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경험 혹은 경력사항. 경험은 돈 받지 않고 한 거. 경력은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수행한 내용. 경력사항에는 인턴도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직무 관련 인턴이냐, 내가 지원 분야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아무 고민이 안 돼요.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직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흔히 얘기해서 행정직 지원했는데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판단 한번 해보시고 어때요? 있으신 것 같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의문나면은 전화를 해보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조직 역량이라든가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커스를 태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조직 역량에 맞춰서 경험사항을 기술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성과적인 측면보다는 조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대인관계 능력, 소통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서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좀 넓게 보자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 역시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폭넓게 제시를 하자. 왜? 일부러 안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썼다고 해서 감점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 평가 기준 예시된 것을 보면서 설명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 효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다 담아져 있어요. 이 부분을 살짝 넘어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항입니다. 신입사원 이직률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블라인드 채용의 기대 효과에서는 이 블라인드 채용을 일단 학력을 명기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에 학력을 명기할 때는 됐던 사람이 계속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됐던 사람이 합격을 한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지원하고 또 다른 곳에 지원하면서 계속 이직 수요가 발생되고 공석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이 이 블라인드 채용과 합동 채용에서의 효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과 그 다음에 합동 채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 주로 지금은 블라인드 채용에 의해서 성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과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험에 학력 차별이 거의 없다. 이 내용이 있지, 최종 합격자의 학력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제시하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 균등하되 이것을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게 블라인드 채용과 합동 채용의 최종 목표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위험 요인은 뭘까요? 기존 수혜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20대 80 법칙 얘기했는데 상위 20%에게는 이게 분명히 위험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하위 80%한테는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자, 모든 학교에서도 뭐 구조교육평가라든가 대학 인증평가 이런 데에서도 학교에서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것은 하위 80%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거는 기존 정부 정책과도 정부 정책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상위 20%였는데 왜 이렇게 됐어? 그런 건 이제 떨쳐버리십시오.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것에서 나는 어떤 기회 요인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자, 합동채용. 같은 날에 시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딴 거 아니죠.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같은 날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합동채용이 실시되고 있고 2017년도 하반기에는 15개 기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써요? 난 하나만 쓰겠다? 이게 바보 같은 짓이죠. 한 곳에 목표를 두고 한다?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 기관, A라는 기관에 전 거기만 지원할 거예요. 이거는 바보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 A 기관은 너무 경쟁이 심할 것 같아서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더 무식한 선택입니다. 다양하게 지원을 하세요. 물론 여기에 지원할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은 직무 연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A라는 전공을 했는데 B 분야에 지원한다. 이것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원했을 때는 스스로 경쟁력을 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5개 이상을 지원하되 직무 관련성을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각각의 공공기관은 이공계 베이스로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 지원이라든가 행정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경영 지원은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많이 쓰는 단어고 행정 지원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행정 지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업무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행정 지원이 뭐지? 이런 판단보다는 일반적으로 경영 지원 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 지원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응시 기회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그룹별 시험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 의미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합동 채용을 전체 전국을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합동 채용 일정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지원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누가 안겨주지 않죠. 전체적인 일정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어느 곳에 지원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합동채용 의미 아시겠죠? 합동채용은 한날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지원서는 여러 군데 지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는 것은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두 가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전공 연관성이에요. 전공 연관성이 없는 데를 만약에 지원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평가에 있어서 또 다른 노력을, 또 다른 노고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공 연관성을 중심으로 기관과 직무를 선택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나간 날짜도 있고 앞으로 이제 채용 예정일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 지원 파트는 아마 공통 부분이 될 거고 세부적인 기술 파트는 아마 이공계 출신자들에게 유리할 겁니다. 근데 이공계 출신자가 변환관 경영 지원을 지원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긴 하지만 합격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건 경험 사항입니다. 제가 통계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한 친구가 공대생인데 건강보험에 지원을 합니다. 행정지원을 지원하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경험사항도 하나도 없고
모든 사항 설명이나 경험 사항이 프로젝트 경험에 있는데 이공계 베이스, 뭐 아두이노를 이용했다. 뭐 마이컴을 이용해서 무엇을 설계했다. 이런 것들이 행정 지원 파트에서는 거의 연관성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막연하게 공공기관 갈 거야 할 거보다는 내 직무 연관성은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합동채용의 기대 효과. 자, 이거예요. 과거에 비해 지원 대상 축소가 되겠죠. 위험 요인은. 왜? 순차적으로 했을 때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럼 반대로 지원자 분산에 따른 경쟁률 하락되는 것은 저에게 기회 요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험번호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원 직무의 연관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지원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의 성공 취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점검사항이에요. 제가 지금 점검사항을 모집 분야서부터 면접 전략까지 이렇게 제시했는데 여러분 모집 분야, 모집 시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뭐냐? 직무 이해, 경험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작성 능력과 면접 전략, 면접 능력입니다. 뭐 제가 강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직무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직무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직무 기술서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면접 전략을 갖고 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중점 사항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공통 역량은 직업기초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직업기초 능력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집 분야별 직무 기술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설립 근거, 법적 근거 및 사업 범위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법적 근거까지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사업 범위는 명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업 범위.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직무조사는 NCS 학습 모듈 및 수행 준거를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면접 전략은 보유 역량 증명을 위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면접 전략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40개 정도의 문항을 스스로 도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모집 분야서부터 면접 전략까지 있는데 모집 분야와 모집 시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공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에 맞춰서 직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경험사항 도출, 그 다음에 교육사항을 어떤 걸 기재해야 될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원 직무하고 관련 있는 자격증은 무엇인가? 이거는 그런데 나와 있죠. 모집 공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면 되는 거고 작성 능력과 그 다음에 면접 전략. 그 면접 전략은 면접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면접 능력에 대해서 면접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40개 정도의 문항을 준비를 하시고 자문자답을 하라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도출하고 답변을 하시게 되면은 그게 똑같은 질문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강, 오늘 강의한 내용의 주안점, 가장 중심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중점사항. 직업 기초 능력을 이해해야 된다. 공공기관 필수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집 분야별 직무 기술서 내용을 제발 봐달라는 얘기죠. 아, 이건 나한테 필요 없어. 나는 바로 자기소개 쓸 거야가 아니고 직무 기술서의 내용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직무 기술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지식, 기술, 태도가 설명이 돼 있어요. 지식과 기술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기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립 근거,
법적 근거 및 사업 범위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법적 근거까지는 여러분 그냥 그 다음에 한번 판단하시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업 범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업 범위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다트에서 확인하나요? 기업 공시 시스템? 물론 뭐 상장 기업인 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그쪽 봐도 이 사업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공공기관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관을 찾아보십시오. 정관을 찾아보시면 사업 범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직무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NCS 학습 모듈, 그 다음에 이 학습 모듈과 능력 단위 요소에 나와 있는 수행 준거를 조사해야 됩니다. 결국 수행 준거와 직무기술서 내용은 상당히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핵심만 요약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수행 준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스스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항상 공고된 내용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약한 것이라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 준거를 꼭 조사해 보시면은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역량 기반은 결국 이 수행 준거를 근간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기업까지 확대해 볼까요? 일반 기업까지 확대하면은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사항을 수행 준거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손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접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보유 역량 증명을 위한 면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술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접 자기소개서 준비를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요소 중에 하나가 특히 자기소개서 코칭을 할 때 이거 면접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뺍시다요. 여러분들이 뭐 개판으로 썼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설명만 능숙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안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삭제를 한다. 자, 면접 전략은 결국 자기소개서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당부드릴까요? 뭐 이 얘기를 하면 좀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계속 합격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과 그 다음에 합동 채용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80%, 상위 20%에게는 위험 요인이 되겠지만 하위 80에게는 큰 기회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 당부드리고 뭐 하나만 합격하자, 나도 여러 군데 합격해서 한번 골라가자, 이런 전략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